장화홍련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약 30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장화는 20살, 홍련은 18살의 성숙한 여인으로 훌쩍 성장했습니다. 평안도의 명망 높은 집안에서 서로 배무영의 집안과 혼삼에 있겠다면서 혼담이 쏟아진 겁니다. 좋은 일이다, 좋은 일이다. 그리고 이 배무영도 장화와 홍련을 위해서 좋은 혼처를 골라서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쏟아지는 혼담에 심기가 불편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허씨. 계모. 장화와 홍련이 시집 가면요. 장 씨가 남긴 재산을 나눠 가질 테니 더 이상 여유로운 생활을 보장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계모 허 씨 입장에서는요. 장화 홍련의 결혼을 어떻게든 막고 싶었겠죠. 너무한데요? 계모 허 씨가 아버지 배무영의 눈을 피해서 장화와 홍련을 괴롭히고 구박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시작됐다. 집에 돌아온 배무영을 보더니 한숨을 푹 쉬고 혀까지 차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정색을 하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면서 막 호들갑을 떱니다. 왜 그런데요? 왜? 이상하게 생각한 배무영은요. 허 씨에게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러자 허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배무영을 끌고 어딘가로 향합니다. 허 씨의 발이 멈춘 곳은 바로 장화의 방문 앞이었습니다. 장화 방문함? 뭐지? 허 씨는요. 배좌수를 세워두곤 곤히 잠든 장화의 방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화의 이불을 들추더니 무언가를 쑥 꺼내 보입니다. 뭐지? 배무영은 허 씨가 손에 움켜쥔 것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여러분들, 이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 모양을 살펴보니 2, 3개월 가량 된 태아와 흡사하다. 태야? 애기 출산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계모의 손에 들린 것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핏덩이였습니다. 무슨 말이지? 그런데 그 핏덩이가 마치 산달을 못 채운 낙태된 태아의 사체처럼 보였다는 겁니다. 배무영은요. 이어서 소리치는 계모의 말을 듣고 하늘이 노래질 만큼 큰 충격을 받습니다. 혼례 준비가 다 무엇입니까? 장화가 낙태했으니까 이거 가문의 수치입니다. 계모의 말에 따르면 혼례도 치르지 않은 장화가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했다는 겁니다. 언제? 계모의 모든 말을 들은 배무영은 그만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맙니다. 이건 배무영은 물론이고요. 가문의 앞날을 가로막는 엄청난 사건이었거든요. 허 씨는 지금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장화를 죽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배무영은요. 계모 허 씨가 내놓은 방법을 듣고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너무 멀리 갔는데요? 허씨? 그런데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죠. 행실이 바르다고 소문난 장화가 정말 낙태를 한 걸까요? 남편의 뒤를 밟아 따라온 계모 허 씨가 우연히 창틈으로 그 모든 말을 들었던 거예요. 아, 이대로 있다간 자신이 내처질 위기라고 생각했던 이 허 씨는 먼저 장화와 홍련을 없애야겠다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계모는 장화의 거짓 낙태 사건을 꾸몄던 거예요. 이럴 줄 알았어. 그러던 어느 야심한 밤, 배무영이 급히 장화를 부릅니다. 장화는 아버지가 깊은 밤 왜 나를 찾으실까? 의아해하면서 아버지한테 가죠. 그런데 장화는요. 아버지 배무영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자, 이 배무영은 장화에게 외가에 가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상한데 저는. 그런데 장화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외가에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깜깜한 밤중에 혼자 외가에 가라고 하니까
장원은 아버지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도무지 짐작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장원은 찜찜한 마음을 뒤로 한 채 장세와 함께 방을 나설 수밖에 없었죠. 자, 영문도 모른 채 깜깜한 밤 외가로 가게 된 이 장화. 장쇠는요, 장화를 태운 말을 채찍질하면서 다급히 말을 몹니다. 말은 어느새 시퍼런 계곡물이 흐르고 인가도 없는 캄캄한 산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급히 말을 몰던 장쇠가 말굽비를 당기더니 갑자기 말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장화에게 당장 말에서 내리라고 합니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깜깜한 숲속엔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린 듯했습니다. 맞아요, 그 당시에는. 잔뜩 겁을 먹은 장화는요, 말에서 안 내리겠다고 합니다. 못 내리죠. 그렇자 장쇠는요, 억지로 장화를 끌어내려 내동댕이 칩니다. 이어지는 장쇠의 말은 장화를 더욱 놀라게 합니다. 자, 이때 장쇠는 장화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장화가 고꾸란지 곳 앞에 거대한 연못이 있었거든요. 장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연못이 누이가 억만년 지낼 곳이요. 장쇠가 연못을 장화의 무덤이라고 말한 겁니다. 결국 깊은 연못에 몸을 던지고 맙니다. 화난다. 아니 근데 이게 실화라는 게 진짜 들을수록 안 믿겨요. 그러니까. 계모가 아픈 장쇠를 좀 외출을 한 거예요. 그 틈을 타서 홍련은요, 장쇠에게 언니의 행방을 묻습니다. 그리고 장쇠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이 뒤집히는 충격을 받죠. 장화가 낙태해서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기 때문에 연못에 빠져 죽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홍련이 마음을 붙일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리에 빠져 있는 홍련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선가 파랑새가 뽀르르르르르 날아오더니요, 홍련의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장화다 장화. 그리고 이 파랑새에게 묘한 기운을 느낀 홍련은요, 이 파랑새를 따라 나섭니다. 자, 그러자 홍련 앞에 커다란 연못이 나타납니다. 바로 장화가 몸을 던진 그 연못입니다. 장화가 이 언니가 죽은 장소. 죽은 그리고 홍련이 연못을 발견하자 어안이 벙벙하던 그때 이 물로 뛰어 들어오너라. 아까 나도 내 소원이 정말 그렇다면 이 물로 뛰어 들어오너라. 홍련이 연못 앞에서 언니 없인 도저히 견딜 수 없다며 눈물을 흘리자 구슬품 울음소리와 함께 홍련을 부르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온 겁니다. 홍련은 단번에 그 여인이 언니인 장화라는 걸 알아챘죠. 연못 깊숙이 몸을 던집니다. 자매의 죽음 이후 자매가 살던 평안북도 철산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철산 지역을 다스리던 철산의 부사, 이게 사또가 되겠죠. 네. 이 철산의 부사가 하루아침에 변사체로 발견된 겁니다. 변사치? 변사체. 오. 뭐지? 철산에 파견된 부사마다 반드시 파견 다음 날 목숨을 잃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부사들이 줄줄이 죽어나간 기간만 무려 5년. 와. 이건 이건 진짜 미스테리한데요? 그 누구도 오고 싶어 하지 않던 철산에 떡하니 부사로 임명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 인품이 강직하고 지혜로운 인물로 조정 관리들의 심임을 받던 정동호. 자, 그리고 철산에서 벌어지는 이 연쇄 의문사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서 정동호는 밤을 새우기로
마음 먹습니다. 자지 않겠다는 거죠. 살겠다는 의지로. 하루라도 넘겨야 되는데. 어느덧 해가 지고요.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호롱불만 일렁이던 방 안에 희뿌연 연기가 차오르고 서늘한 냉기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 왔다. 이상한 기운에 이 정동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방 안에 모든 불이 휙 꺼지고요. 문이 스르르르 열리더니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정동호의 눈앞으로 소리 없이 미끄러지듯 다가온 이는 바로 붉은 치마를 입은 창백한 얼굴의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찾아왔는지 자세히 말해보거라. 정동호의 말에 귀신은 갑자기 다소곳이 절을 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배무용의 딸 홍련이옵니다. 정동호를 찾아온 귀신의 정체는 바로 홍련이었습니다. 그런데 홍련이 철산 부사를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올 아니죠. 때마다 그때 찾아왔던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홍련은 자신과 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기 위해 5년째 이렇게 밤마다 부사를 찾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만나는 부사마다 홍련을 보고 너무 놀라 까무러쳐 목숨을 잃었던 거죠. 홍련은 유일하게 자신을 보고 기절하지 않은 부사 정동호에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놨습니다. 언니 장화가 계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일, 그리고 홍련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 일, 이 모든 일을 다 이야기했죠. 정동호는 밤새 홍련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동이틀 무렵이 되자 눈앞에서 대화하던 홍련이 연기처럼 휙 하고 사라져버립니다. 그야말로 귀신이 곡할 노릇이. 이 마을에 배무용이란 자가 있느냐? 깜짝 놀란 이방은 배무용? 배무용은 과거 철산 좌수를 일했던 인물이고 지금도 이곳 철산에 살고 있습니다. 정동호는요, 당장 배무용과 계모를 잡아들이라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장녀 장화가 부정한 행실을 저질러 잉태까지 하게 되어 그 후 부모 보기가 부끄러웠는지 장화는 못에 빠져 죽었사옵고 아우 홍련이는 몰래 도망나간 지 1년이나 되었사온데 아직 그 종정을 모릅니다. 장화가 낙태했다는 문제의 핏덩이, 처음 발견됐을 땐 핏덩이였지만 시간이 흘러 핏덩이 이제 바싹 말라 있었겠죠. 계모는 바싹 마른 문제의 핏덩이를 진실의 증거라면서 만약 자기의 말이 거짓말이면 곤장 맞아 죽겠다라고 큰 소리까지 칩니다. 계모의 증거물을 본 정동호는 무척 당황합니다. 귀신 홍련의 말을 믿고 취조를 시작했는데 계모가 확실한 낙태의 물증까지 이게 떡하니 내놓은 거예요. 정동호는요, 깊은 고민에 잠깁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동호는 지난밤 홍련이 남긴 의미심장한 말을 떠올립니다. 증거를 가까이에서 조사하면 진실을 알게 될 것이옵니다. 당장 바싹 마른 핏덩이에 배를 가르라고 명령합니다. 배를 갈라요? 그런데 나졸들이 달려들어 반으로 가르니 속에 쥐똥이 가득했다. 바싹 마른 핏덩이의 뱃속에서 쥐똥이 와르르르 쏟아진 겁니다. 계모가 가져왔던 그 낙태물은 사실 쥐의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발라 만든 가짜였던 것이죠. 능지처참. 왕은 계모 허씨의 찢어진 사지육신을 팔도로 보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백성들의 경계로 삼게 합니다. 그렇다면 배무용은 어떻게 됐을까요?
배무영은 배무영은 조금 어떻게 애매하긴 약간 좀 합니다. 예. 어쨌든 속은 사람이기 때문에 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죠. 결과적으로는 장세한테 보내라고 주인 건 맞잖아요. 속아서. 그쵸. 그건 죄죠. 그거는. 부사 정동호는 배무영을 훈방 조치합니다. 어? 벌 받아야죠. 예, 예.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이 배무영이 벌을 받지 않은 건 바로 배무영의 딸 장화와 홍련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화와 홍련이 아버지는 계모 허씨의 계략에 빠져 죄를 저지르게 됐을 뿐이니까 맞네. 정동호에게 아버지만은 용서해달라고 간청을 했던 겁니다. 초기 장화홍련전에서는 배무용이 유배를 가게 됩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가부장제가 완성이 되고 그러면서 후대 이본들에서는 배무용이 용서받습니다. 더불어서 배무용을 벌하게 되면 결국은 딸들이 고발을 해서 아버지가 벌을 받게 되니 장화홍련은 불효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 장화와 홍련은 온전한 피해자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맞습니다. 아버지 배무영이 딸들에게 용서받게 되면 결국 가정 불화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걸까요? 허씨. 계모, 계모 허씨. 그렇죠. 아버지를 처벌할 수 없다는 시대적 관념이 바로 이 소설 속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장화홍련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왔다 갔다 했거든요, 저희가. 자, 조선시대에 쓰여진 가제사 실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제라는 호를 가진 인물의 행적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책 속에 살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철산부사 벼슬을 내리시니 마침내 장화와 홍련의 원통함을 씻어버리고 청렴하고도 공평하게 정치를 하였다. 고을의 백성들이 모두 그 신명함을 칭송하여 비석을 세워 그 덕을 기렸다. 자, 철산부사가 장화와 홍련의 원통함을 씻어줬다는 기록이 발견된 겁니다. 즉, 이 가제란 인물이 장화와 홍련의 원통함을 씻어준 철산부사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설 속 가제라는 인물은 누구였죠? 아까 그 정동호. 정동.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책에서도 정동호란 이름이 실려 있을까요? 보시죠. 정동흘. 네. 전동흘은요, 조선 제18대 왕 현종이 재위하던 시절에 실존한 인물입니다. 장화와 홍련의 억울함을 풀어준 부사 정동호는 바로 전동흘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인물이었던 겁니다. 실제네, 실제. 교수님, 그러면은 장화 홍련도 실존 인물인 거예요? 네, 그 이름은 확실히 있었습니다. 전동울이 철산부사가 되어서 장화와 홍련의 살인 사건을 해결했다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사건의 음해의 내용이라든가 또는 귀신이 등장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동울이 철산에서 부사로 있을 당시 억울하게 죽은 자매 살인 사건을 해결한 겁니다. 게다가 전동울은요, 이 철산 자매의 살인 사건을 해결한 이후에 그 능력을 인정받아 고공승진한 것 맞습니다. 1680년에는요, 이순신이 임진왜란 때 맡았던 직책 삼도수군 통제사까지 올라갑니다. 대단한 사건이었나 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요. 그 이순신 장군님과 같은 직책까지 올라갈 정도면 뭐. 와. 그리고 시간이 흘러 1865년 전동울의 후손 전기락은 조상 전동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가제사 실록을 편찬하기로 했던 거죠. 그리고 가제사 실록의 말미에 전동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소설
장화 홍련전을 함께 엮었고 수차례 각색이 더해져 전해지게 된 겁니다.